국내 증시 파월 효과를 보기를 바랬지만 어제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반도체주가 밤사이에 또 흔들렸다 보니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환율 수혜주들이나 그동안 잘 갔던 바이오주들 위주로 여전히 수급은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 국내 증시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사인들부터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투자 심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건 다우지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좀 흔들리면서 나스닥 지수 0.8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3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던 것은 반도체주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크게 하락했을수록 진한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엔비디아가 2.25%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 AMD 각각 4%, 3% 이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이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기타 M7들 엔비디아만큼 강한 하락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타가 1.3%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3% 이상 하락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애플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밤사이에 오름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죠. 9월 9일 드디어 아이폰 16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프레이즈 타이틀은 이제 새롭게 빛나다가 될 텐데요. 과연 아이폰 16과 함께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애플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엔비디아 2% 이상 빠졌는데 특별한 하락을 유발할 만한 부정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계감, 또 블랙 먼데이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좀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슈가 분명하게 있었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 부과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 중에서 캐나다로 수출이 되는 그런 업체 유일하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지금 캐나다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에 테슬라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 이슈 하나하나별로 좀 살펴볼까요? 애플, 과연 9월 9일 이후 주가가 달릴 수 있을까요? 9월 9일 신제품 공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 다수의 제품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신제품 공개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건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탑재된 iOS 18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 출시 당일에는 주가가 조금 부진하지만요. 출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땐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출시 이후 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9월 9일 이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려면 최소 아이폰 15 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독 교체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추산하기를 5억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강한 수치가 실제 수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린 시장 다시 엔비디아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가도 상승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때는 2024년 3분기가 유일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 매출은 1년 전 대비 11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이익률은 1분기보다 좀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가 달린다면 국내 다른 반도체주 그리고 AI 관련주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WTI가 3.5%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면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속돼 왔던 이슈인데 이날 새로 한 가지 이슈가 추가가 됐다면 리비아 동부 정부가 원유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리비아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이 3.9%의 물량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날에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스, 석유, 정유 관련주가 이미 또 강세를 보인 바 있거든요. 밤사이에 WTI 가격이 더 뛴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려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치 이슈 그러니까 블랙웨에 관련된 지연으로 전망치가 조금은 하향 조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TSMC까지도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 이상이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말인즉슨 엔비디아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바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석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DR 홀트는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대비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DR 홀트는 건설 관련주 하나로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을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뉴욕 증시 지정학적 이슈로 좀 짓눌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종목별 흐름을 보자면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렸죠.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반도체주 추이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또 급등한 만큼 가스, 석유, 정유 관련주에도 한번 눈길을 줘보시죠.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이슈들 체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우리도 좀 기대감을 한껏 안고 어제 시장 오픈을 했는데요. 장 초반까지는 해당 상승 흐름에 몸을 실어주나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계속 빠졌던 하루였죠. 코스피 결국 2,700선을 내주면서 2,69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0.8% 지수 하락 보이면서 766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어제 장에서의 가격 하락, 지수 하락이 더 가팔랐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또 여기에 환율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환율 수혜주들도 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어제 방긋 웃었던 하루였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 어제 52주 신고가까지 들어갔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2배 가까이 지수가 올라온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개별 이슈로 여러 가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구두 발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도 보시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환율과 관련된 소외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관 쪽의 리스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는 신한지주가 있었다면 전일장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들뿐만 아니라 환율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쪽으로 에너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해외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제 한국전력 환율에 대한 수혜감으로 4%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부 이슈들 이어지는 특징주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단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액침 냉각과 대왕고래,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 예정인 블랙웰부터 액체 냉각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액침 냉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 소비의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서머버와 협력사를 맺고 있는 KN솔이 어제 22% 넘게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오랜만에 대왕고래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급선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른 그룹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8%대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관련주들은 사실 개별 이슈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었는데 임상 1상 결과 발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크게 바이오 쪽에 계속 가는 이유를 현재 시점에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에게 FDA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9월에 표결이 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 또 여기에 유럽 종양학회까지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9월에도 있는 만큼 이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지 혹은 9월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을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 들고 왔습니다. 내가 12억을 투자했는데 2천억 원이 되면 어떨까요? 바로 휴스틸의 이야기입니다. 휴스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지분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올랐는데 지난 2009년에 12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16%를 확보했는데요. 그게 현재
시가 기준으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SP의 이 주가 상황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도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철강 쪽으로는 사실 요즘 비수기였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였지만 중국산 덤핑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신저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철강 안에서 한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테마단에서 다 함께 올려줄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지 오늘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은 부진했지만 휴스틸의 시간의 상한가로 철강주들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전날 종가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에도 휴스틸은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그 안에서 서로 엇갈린 모습들 포착이 가능한데요. 오늘 분위기 어떨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캐나다와 전기차 쪽 이슈인데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일하게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의 규모가 원화로는 2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 모든 수입은 다 테슬라 차량이었던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미국과 동일하게 보여주기식 관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관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이미지라던가 추세들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신규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추가 관세율을 발표한 서방 국가들의 관세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과 캐나다가 100% 그리고 유럽은 기존 10%에 기업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36.3%가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현재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견제하는 모습 되려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들 오늘 가격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전날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아차와 현대차를 제외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2.5% 하락을 보였던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로 오늘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질지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 새벽 기온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서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관리 막바지 더위에 잘 하실 바라겠고요. 8월 27일 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반적인 투자 전략부터 업종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투자 전략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를 보이는 것, 특히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사실상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썩 좋지는 않았죠. 가벼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많은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또 그 다음에 리스크는 뭐냐, 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은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투자 전략도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닥소성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성장주에 주목하라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취재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기 때 우리 시장의 등락률부터 좀 살펴보죠.
2007년도에 코스피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시작하고 한 달 사이 2% 올랐고 3개월로 따지면 12% 가까이 급락을 했죠. 같은 경우 코스닥은 첫 달에는 역시 1% 넘게 올랐다가 그 뒤에 3개월은 마이너스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융위기 때는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이 팬데믹 때는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죠. 그러니까 2007년과 2019년은 이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2008년과 2020년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급락했을 때, 안 좋았을 때인 금융위기 때하고 오히려 팬데믹 때는 시장이 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V자 반등을 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어떤 과거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에도 초반에는 좀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라,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주목하라는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지난번에 7월 말 8월 초죠. 그때 급락장 할 때 한번 우리가 봤죠.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또 이제 순환매로 돌아설 때 어디가 좋은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사라졌을 때 어디가 이제 그 수혜를 얻는지, 또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가 가면 갈수록 가시화될수록 어느 업종이 좋았는지,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러셀 2000이고 드러켄밀러 같은 투자 대가도 지난 2분기에 이 러셀 2000에 투자를 해서 뭐 큰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분기 이후에 발표했던 13F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같은 경우처럼 이 환율, 우리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율의 유불리, 금리가 떨어질 경우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일단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요. 어제도 우리 원화 131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원화 강세와 관련된 국내에서는 업종들,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업종들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 정유, 은행주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 20원대까지, 사실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1370원, 80원대였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원화가 상당히 좀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초에 엔달러가 갑자기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을 때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봤고요. 또 그때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랑 우리랑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느낄수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딱히 그것만 놓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가 혼재를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원화가 강세를 갈 경우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좋을 것이냐, 당연히 아무래도 수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원화가 강세를 띠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지금 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정유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진에어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죠. 진에어,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제 티웨이 항공도 7%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 결국은 항공주들이 지난 상반기 때 안 좋았던 이유, 즉 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항공주들한테는 그대로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재료인 원유가 하락, 원유 가격이 하락을, 원유를 수입할 때 이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입 부담이 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좀 주가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 금융주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금융주가 오른가 했더니 증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금리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초과 상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니까 예대 만족 폭이 줄어서 수익이 줄어들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게 여의도의 증권가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금융주들은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예금금리보다 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이게 하반기에 금융주들의 실적에 뭐 굉장한 엄청난 큰 변수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혜주인 정유 석유주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마저 좀 보시죠. 어제
그 정유주들, 석유주들 주가 상황인데요. 앞서 흥구석유 잠깐 말씀드렸고 흥구석유보다 더 올랐던 게 중앙에너비스고요. 9% 가까이 올랐죠. 한국석유, 금호석유 다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정유주의 상승은 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유가 관련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이 역의 상관관계죠. 달러하고 유가의 관계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이 대규모 공습 이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오늘 아침에 외신까지 보면 더 뭐 충돌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또 한번 서로 미사일을 뭐 쏘고 뭐 이렇게 맞고 하는 사이에 이제 또 분위기가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숨고르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긴 한데 새로운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한 게요. 리비아에서 이 군벌 간의 석유 그 수입 수출금이죠. 석유 수출금 배분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비아가 잠정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오늘 유가가 3%가 넘게 뉴욕 시장에서 올랐던 이유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 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권 다툼이다 보니까 사실 언제 해소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단순히 원유를 뭐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는 정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유주들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지금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한 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중후장대 쪽이죠. 뭐 철강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거, 그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인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랑 화학 쪽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보니까 2030년까지 인도에 대한 이 정유나 이 석유 관련된 정제 쪽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정유주와 석유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다. 근데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이 지정학적 중동 리스크 이게 석유 유가 관련돼서 정유주들랑 석유주들한테 좋은 어떤 호재가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이것도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는 나왔는데 좋은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수인데 주가는 미나 양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 저평가주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의도 증권가의 이 목표 주가와 현재 그 회사 주가와의 이 괴리 이걸 가지고 보통 또 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종목이 목표 주가와 괴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괴리율이 큰 거는 97%. 이건 사실은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와.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18,000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9,000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큰 효자죠. 한미반도체 75% 괴리율. BH는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아이폰이 판매가 늘어나면 주가가 바로 뛰는 그런 회사인데 51%. SK오션플랜트는 해양풍력 이쪽 관련주죠. 50%. 삼양식품 뭐 잘 아시는 회사고 48%. 대략 한 50% 전후에 그런 괴리감을 갖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여의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고 앞서 항공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띨 경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쓸 때 우리가 원화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전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환전을 하면 뭐 이를테면 한 70달러 정도를 내 손에 쥐었다면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환전할 때 80달러나 85달러를 환전을 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쓸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객들이 원화 강세 볼 때 마치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갔던 건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고 또 유가까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항공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에 따라서 여행주도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이 가만히 돼서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기사의 첫머리에 올라와 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펀더멘털은 이미 다 검증이 받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주가가 좀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는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국은 상반기 때와 같은 뭔가 내러티브
스토리가 또 이어져야 될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다가 상반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주식을 한번 사볼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 또 하반기에는 한번 좀 잘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자신감 확실하게 함께 확인을 했었죠. 그에 대한 이제 해답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 확실시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아갈지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바이오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유는 이제 보통 바이오텍들이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 대선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민주공화공이 이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약가 인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특허가 2029년까지 엄청 만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빅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약 개발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미국에 지금 있는 그 바이오 ETF라든지 기업들 주가도 지금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4년은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첫 원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20일 날이었죠. 저기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 투여하는 게 FDA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판매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서 이제 판매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거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9월 달에는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제형의 FDA 3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기존에 라이센스 아웃했었던 네.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인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 역시 추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아까 약가이나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우리가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CDMO 기업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다음에 뭐 ST팜 이런 회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그림은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들이 로얄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게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저변이 좀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뭐죠? 연초 대비 많이 올랐다. 세론 현상이 아니 혹시... 세론보다는 네.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안 편하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6만 원에서 11만 원 지금 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업체가 보면은 괜찮은 회사다 판단된 거는 최소 50% 이상은 다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담이 있지만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미래에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관련된 회사를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앞으로 호재만 정말 잔뜩 남아있는 선물 같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첫 번째 업종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또 어디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하고 연관되면은 일단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일 테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가 적어도 뭐 몇 조 단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차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도 실제 주가는 전혀 못 움직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중단된 것들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저가 패널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으로 유입되다가 그걸 차단을 하니까 동남아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관세가 붙으면서 차단이 거의 되는 분위기예요. 다만 이제 이 차단되기 전에 관세가 붙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수요처 입장에서는 쌀 때 많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하게 돌아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프로젝트들이 중단됐던 것이 재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가율 개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구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바닥을 드는 업황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함께 확인을 해봤고 최근에 부진했던 2차 전지 쪽도 좀 동일한 입장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금리 인하만 놓고 얘기를 하면 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 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 할부 금융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렇긴 하겠지만은 한 가지 딜레마는 이게 경기 정점 논란, 그러니까 이제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는 그 굉장히 비싼 고가의 내구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이게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딜레마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 수혜로 이제 놓고 굳이 분류를 하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할부 금융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차에 대한 유인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가지 딜레마는 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작년 가을 이후에 캐중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과열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약간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노이즈들이 좀 있었잖아요. 화재도 있었지만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신차 출시도 최근에 보급형 차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상반기 끝 무렵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구매의 어떤 선택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해서 많이 좀 방향 전환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그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다. 내러티브가 최근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중국은 LFP, 한국은 NCM 이렇게 딱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로부터 5조짜리 LFP 배터리 수주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당장에 매출로 인식은 안 되지만은 이 시장에서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살 틈이 생기고 또 경쟁력도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 또 한 가지는
유럽 배터리사들이 수율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게 그동안 북미 쪽만 기대를 했었잖아요. 중국을 막아주니까. 네. 근데 유럽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노스볼트가 수율 문제 때문에 BMW가 노스볼트하고 계약했던 걸 삼성 SDI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노스볼트가 수율 문제로 고생을 할 정도라고 하면 유럽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뭔가 제대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시장을 놓고 얘기하면은 중국 업체들은 아직 진출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의 3사들은 다 진출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를 설계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는 데 3년 이상 걸리고요.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도 수율을 잡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캐즘 구간이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유럽 시장 역시도 우리한테 우리가 경쟁하는데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의 수요가 생각처럼 안 일어나니까 요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26년 말 27년부터는 그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26년 말부터 미국 쪽에서 ESS용 배터리를 본격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로 ESS 배터리를 수주한 거는 LG 엔솔이 했었고 삼성 SDI는 NCM 계열로 해서 수주를 했거든요, 북미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북미 쪽의 어떤 ESS 시장의 그 확장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매출로 인식이 안 돼도 26년, 27년부터는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37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다른 국가들의 수율 이슈로 오히려 우리가 또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주셨고요. 또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볼 수혜 섹터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디 쪽 볼 수 있을까요? 건설 쪽을 이제 많이 얘기들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게요. 미국은 그 해리스 후보가 300만 호 건설 얘기를 하면서 이 주택권 공급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실제 미국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 건설 ETF를 보면 미국 건설 ETF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지역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에서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전반이 살아나서 막 핫하게 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저는 수도권 쪽에 좀 힘을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차별화된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그쪽에 재건 사업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네. 센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시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장의 어떤 큰 파이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쪽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체크해 주셨고요. 또 금리 인하하면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성장주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플랫폼 쪽 드디어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많이 빠진 데다가 또 각종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중국 업체들이 한국 유통시장, 온라인 유통시장 이제 진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슈, 네.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주가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건 분명히 호재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그러면 과거의 성장주 개념에서 이쪽이 어쨌든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걸 기대하는 쪽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그 쇼핑화 시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섹터 전반을 갖다가 끌고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시장, 특히 AI하고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소위 말해서 그 플랫폼을 AI 플랫폼을 출시한 회사는 네이버 정도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업황들 함께 진단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최고 선호 업종은 또 어디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네. 올해가 글로벌 원년이고 낙수 효과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글로벌화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가 눌릴 때 바이오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바이오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그 밖에 전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내일까지 2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동부와 경북 서부, 경남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낮 한때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많은 곳에서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오늘 흐리고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낮에는 폭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많은 곳에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춘천 30도, 서울과 부산 32도, 광주와 제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은 지금 25도 내외로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춘천 30도, 인천 31도, 서울과 대전, 세종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 24도, 강릉과 울진 23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8도입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경남권에는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주 25도, 부산 26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소나기가, 동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장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개장 상황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